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철신 평가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실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실무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OT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저의 실무 OT는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입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하시거나 알아보시거나 또는 우리 시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러한 입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OT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OT는요, 총 3교시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1교시는 실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 전반적인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보기 시간을 준비했고요. 자, 2교시는요, 그러면 우리 이러한 실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하는 공부 방법론을 준비했는데 2교시의 공부 방법론은 반드시 실무 한 과목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우리 2차 시험이 실, 이, 법 총 3과목이 있지만 이 실무라는 이 한 과목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2차 시험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무 공부 방법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실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러한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실무 종합반이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3교시에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OT 1교시 감정평가 실무 미리 보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자격증인지를 아마 알아보시고 조사하시고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아시고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수험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이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전세금의 일부를 떼인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쪽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대요. 제가 그랬죠. 우리 보증금 떼인 거랑 감정평가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맞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라고 하면은 그냥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재화 또는 물건, 어떤 재화나 물건에 그게 얼마짜리인지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활동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자, 법률적인 부분도 존재하죠. 우리 그런 것들은 보통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처리를 하십니다. 뭐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 관련 소송들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건축 활동이나 개발 활동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은 건축업자나 개발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건물 지어서 팔고 어떤 건물 지어서 분양하고 임대하고 우리 이런 것들은 사실 부동산 개발업자나 임대업자 등등이 하는 거지 우리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그러한 활동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는요, 우리 부동산 중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그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동산 외에도 기업 가치라던가 동산이라거나 무형 자산이라거나 어떤 여러 가지 권리의 가치 등등도 평가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감정평가 활동의 주된 영역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하 서술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떠한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너 집 한 채 갖고 있니? 나 집 하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이 집 하나가 두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제에서는요,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을 각각의 개별적인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집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드디어 내 집 마련했네, 너 이제 집 한 채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요, 사실 그 사람은 두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라는 물건 하나, 그리고 그 지상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물건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가 그럼 이제 이 집이 얼마인지를 가치 평가한다.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물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토지가 얼마이고 건물이 얼마여서 얘와 얘의 합이 얼마니까 결국 이 집이 얼마야 라는 논리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논리를 개별평가의 논리라고 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고 건물 가치를 구해서 양자의 합으로서 부동산 전체 가치를 구하는 로직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실은 시장에서는요, 자, 이 집을 거래할 때, 이 집을 팝니다. 이 집은요,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입니다. 라고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부동산 어디를 들어가셔도 어떤 집 팝니다. 뭐 양평의 전원주택, 뭐 대지 얼마, 건평 얼마, 뭐 이러한 집 얼마에 팝니다. 라고 나와 있지,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여서 전체가 얼마에 팝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시장의 거래 관행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그냥 합쳐서 그냥 이거 그냥 얼마야, 그냥 이 집 그냥 얼마에 팔게 라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것을 거래 관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시장 거래 관행은 토지 건물 일체로서 가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 거래 관행에 쫓아서 이것을 존중해서 이것의 가치를 구할 때에도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각각 구하지 않고 전체로서 얼마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양자의 합산액으로 전체 가치를 구하는 로직을 개별평가 로직이라고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세트로서 하나의 물건으로서 가치를 평가하는 로직을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평가할 때 우리 그것을 일괄평가라고 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아주 다종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만 그 어떠한 물건이라도 결국에 평가의 기본적인 로직은 그 물건을 개별평가할 것이냐 일괄평가할 것이냐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접근법 두 가지는 알았습니다. 물건별로 평가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서 평가할 수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개별로 평가하든 일괄로 평가하든 가치를 구하려면 어떠한 가치 접근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치 접근법에 이론적인 기반이 있을 것인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치 삼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의 가치는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자, 비용성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비용성의 사고방식은 자, 어떠한 물건을 만들려면 자, 우리 이러한 물건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우리 이러한 집이 얼마다 라고 할 때는 야, 이러한 집을 만들려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데 자, 만약에 이러한 집을 짓겠다 한다면 자, 이러한 토지, 이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이만큼 같은 면적을 매입하고 지금 지상에 있는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짓는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 양자의 합으로서 아하, 이러한 집은 내가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고방식으로서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서 이 집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비용성의 사고방식에서는 건축비 또는 생산비가 많이 드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반포 레미안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반포 레미안을 평가 때문에 갔었어요. 경매평가가 나와고 갔었는데 자, 그 아파트가 물론 강남의 고급 아파트입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신축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도 방문해 봤더니 와, 그 당시에 이미 뭐 10년 전, 10몇 년 전에도 이렇게 고급 자재로 지었구나. 지금 가도 전혀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지금도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자, 그렇게 저렴한 아파트 또는 가격이 낮은 아파트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지은 아파트는 당연히 건축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요? 그렇겠죠. 자, 우리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B라는 집이 A라는 집에 비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라고 한다면 B라는 집의 가치가 A라는 집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에서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비용성의 사고방식은 이 물건을 다시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측면으로 가치에 접근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요, 시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러한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지을 때 5억을 들였습니다. 5억을 들여서 이 집을 지었어. 근데 이 집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 건축주의 이 집 주인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 인테리어 취향이나 이런 취향이 굉장히 독특해서 뭐 집 모양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뭐 내부 인테리어가 좀 특이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집을 시장에 내놨더니 시장에서는 이 집이 3억 원 정도에 밖에는 거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 집의 가치는 3억 원이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 집의 가치가 3억 원 정도니까. 자, 이러한 집을 시장에 내놨을 때 3억 원밖에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집의 가치는 3억 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집을 지을 때 들어간 생산비는 5억이 들어갔지만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의한다면 이 집은 5억짜리 집이다. 왜? 이 집을 지을 때 5억 들어갔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성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집을 지을 때 5억이 들어갔다고 해도 자, 네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짜리냐를 얘기할 때는 네가 그 물건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냐로서 파악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집은 5억에 짓기는 지었지만 지금 이 집을 시장에 내놓으면 3억밖에 받지 못하니까 이 집은 3억짜리 집이야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시장성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세 번째, 수익성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자, 이 집주인이 이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세입자한테 세를 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월세가 나오겠죠? 월세가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 이거 잘말로 수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집주인은 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 월세가 들어올까요? 이론적으로는요, 부동산의 수명 기한 동안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용연수는 부동산의 수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부동산이 존재하는 한 내용연수 동안 매달 월세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동산 A와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A 부동산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칩시다.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B 부동산은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요, 둘 중에 어떤 부동산이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습니까? 당연히 B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B 부동산은 A 부동산보다 더욱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다라고 봐요. 따라서 수익성의 사고방식은요, 자, 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건 또는 건축비가 얼마에 들었던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얼마 발생하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게 보는 게 맞아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동산에서 이 집에서 매달 발생하는 월세를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미래에 발생할 월세 수입들을 다 현재 시점으로 합쳐보니까 우리 그것을 미래 수익의 현가합이라고 하는데 미래 수익의 현가합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 미래에 발생할 월세를 다 합쳐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월세를 다 합치면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데 따라서 미래의 월세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날수록 이것들을 다 합한, 현가 합한 값이 바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 값이 4억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자, 이 집은 월세가 이만큼 나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집의 가치는 4억 원이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자, 어떠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비용성, 두 번째, 시장성, 세 번째, 수익성의 각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통해서 가치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 우리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완전 경쟁 시장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자, 만약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시장이야. 이론적이고 이상적이고 모든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공개 경쟁하고 막 그런 완벽한 시장입니다. 그게 완벽한 시장이라면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얘도 5억이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지 않아요. 왜 그러죠? 정부의 규제가 있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반포 레미안 아파트 어떻습니까? 뭐 집 한 채 30억, 40억 하는데 그러한 집을, 그렇게 비싼 집을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뭐 껌,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고 또 지역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규제, 뭐 부동산의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지 않고 어떤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측면에 의한 부동산 가치가 반드시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자, 방금 제가 예시한 것처럼 자, 얘는 5억, 얘는 3억, 얘는 4억 이런 식으로 이 3자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 발생하죠? 평가 보고서에는 하나의 금액으로서 평가액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사가 이제 현장 출장 가서 이렇게 생긴 집이군요 라고 보면서 오케이 한 다음에 돌아와서 자, 이 집을 비용성의 측면에서 이러한 집을 다시 짓는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조사해 보고, 자, 이러한 집을 지금 시장에 내놓는다면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 조사해 보고, 이 집의 월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겠군 하고 각각의 가치를 구해 봤더니 우리 이것을 시산가액이라 합니다. 시산가액. 각각의, 다시 쓸게요. 자, 각각의 접근법에 의해서 구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시산가액이 나오겠죠? 구해봤더니 5억, 3억, 4억이야. 일치하지가 않죠? 왜 일치하지 않지? 당연한 겁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 했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3자가 일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오히려 당연해.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의뢰인님 제가 이걸 구해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세 가지예요 라고 하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집값이 얼마다 라고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집값은 이러면 얼마고 이러면 얼마고 이러면 얼마니까 이 세 가지니까 셋 중에서 하나 골라 쓰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는 결국 최종 하나의 가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이 집은 얼마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을 종합적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어. 우리 그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을 하나의 평가 금액으로 종합하고 합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라 한다 이 얘기예요. 시산가액 조정. 자,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 의한 시산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고 또 이 3자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최종 하나의 평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을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정을 거쳐서 최종 평가액이 얼마라고 가치 결론을 제시하게 되는 흐름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종합적으로 빛나는 순간이 바로 여기다. 시산가액 조정 요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시산가액을 어떻게 절충해서 하나의 평가액으로 제시할지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 정리해 보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개별적 물건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개별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하나로 세트로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가치 삼면성에 따라서 세 가지 접근법에 따라서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시상가액이 불일치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시상가액을 조정을 해서 하나의 평가 결론을 도출하는 우리 이 과정을 시상가액 조정이라 하고 요 단계를 거쳐서 최종 평가액을 도출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평가 로직 내에서 어떠한 평가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토지를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 들어가고 이러한 건물을 다시 짓는데 얼마의 비용 들어가니까 양자의 합산액으로서 전체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비용성의 사고방식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공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 들어간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돼요. 그런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자연물입니다. 건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지만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이 토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자, 내가 이걸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 들어간다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 가치를 구하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농경지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농경지를 사들여서 여기에 택지 조성공사를 합니다. 조성공사를 해서 이 토지를 아파트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택지라고 하는 것은요, 집 또는 상업용 또는 공업용 공장, 주택, 상가, 공장, 주상공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자, 농경지를 사들여서 이 농경지에 택지,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이 농경지를 택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이랬을 때 이 택지의 가치는 이 두 가지 구성 항목의 비용의 합계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농경지, 우리 이것을 소지라고 하는데 소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전에 재료가 되는 토지를 소지라고 합니다. 개발 전 상태의 토지 가격을 소지라고 해요. 자, 이 농경지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로서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자, 그 농경지를 택지로 조성공사 하는데 그 조성공사비가 얼마 들었냐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이 토지 사들이는데 얼마 들었어? 얼마 들어갔어? 돈이 얼마 들어갔어? 자, 그러면 그 토지에 택지 조성공사 하는데 그 땅 밑에 상하수도 깔고 전기 깔고 통신선 깔고 뭐 가스관 깔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토지 위에 지표 평탄화 작업하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로 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조성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비용 1, 얘를 비용 2라고 한다면 이 비용 1과 비용 2의 합으로서 이 택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조성된 토지, 인간의 인위적인 조성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로서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 이러한 평가 방법을 조성원가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성원가법은 예외적으로 택지가 조성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로직을 이용해서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건물은 단순하게 이러한 건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가법으로서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서 양자의 합으로 가치를 구하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시장성의 사고방식을 볼게요. 자, 시장성의 사고방식은요. 자, 이러한 토지를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의 거래가 될 수 있다 하는 토지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러한 건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가
가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구해서 합산을 해주면 전체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러한 접근법으로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우리 평가 대상인 토지를 본건 토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건 토지가 있고, 자, 본건 토지와 유사한 사례 부동산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사례 부동산이 시장에서 5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본건 부동산 토지와 본건 토지와 사례 토지를 비교해 보니까 본건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10% 정도 더 우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유사한 사례가 5억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다면 본건 토지의 가치는 5억 5천 정도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로직으로서 유사 사례의 거래 가격을 통해서 본건의 토지 가치를 추정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유사 사례의 거래 가격을 기준해서 사례와 본건의 비교를 통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우리 국가에서는요, 우리 전 국토에 대해서 모든 토지의 가치를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필지 몇 개를 선정해서 그것들의 가격을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이것을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는 대표적인 토지 샘플링을 해서 그 토지들의 가치를 미리 구해 놓은 것이다. 자,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해 놓은 다음에 공시지가를 구해 놓은 다음에 자, 어떠한 요 A라고 하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 요 A 토지와 표준지 얘, 우리 얘를 B라고 할게요. 표준지 B가 유사하니까 유사한데 자, B 표준지가 얼마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 B 표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A 토지와 B 토지를 비교해 보니까 A 토지가 B 토지보다 B 표준지보다 10% 정도 우세해라고 한다면 얘가 B니까 A 토지는 약 110만 원 정도 하겠구나. 제곱미터당 110 정도 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본건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기본적인 로직의 유사성이 있어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바로 자, 비교 대상이 거래 사례냐 국가가 평가해 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본건의 가치를 구할 때 뭔가 본건과 유사한 물건의 가격과 비교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하는 로직은 똑같은데 그 유사한 물건의 가격이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 금액이냐 아니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평가해 놓은 표준지 공시지가액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로직은 유사합니다. 자, 토지는 이렇게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건물 가치는요. 자, 이러한 건물을 시장에 내놓으면 얼마에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물, 이 유사 건물의 거래 사례를 본건과 비교해서 본건 건물의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평가액을 합산해주면 전체 가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수익성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수익성의 사고방식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그 가치가 높다라는 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따라서 자, 이 토지가 창출하는 토지 수익이 있을 것이고 건물이 창출하는 건물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토지가 창출한 토지 수익, 장래에 발생할 이 토지 수익을 다 현가합을 하면 토지 가치가 나오고요. 자, 우리 이 건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을 현가합을 하면 역시 건물의 가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 수익 얼마, 건물 수익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발생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아파트에 월세를 거주했을 때 자, 집주인한테 자, 월세 얼마 내겠습니다. 토지 월세 얼마, 건물 월세 얼마. 그래서 총 얼마 드릴게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토지 건물을 내가 다 이용하는데 이 두 개 그냥 합쳐서 전체 월세 얼마 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그 부동산 월세에는
토지에 대한 월세와 건물에 대한 월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이 전체 부동산 전체 월세에서 토지만의 월세, 토지만의 수익을 구해내야 되고 전체 수익에서 건물만의 수익을 구해내야 되는데 어떠한 로직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자, 부동산 전체에서 우리 발생하는 순수익을 NOI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시게 돼요. 자, 부동산 전체 NOI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 이 NOI는 부동산 전체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을 NOI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전체 NOI에서 자, 토지 귀속 순수익을 빼면 자, 토지에 해당하는 순수익을 빼주면 토지 귀속 NOI를 빼주면 남는 게 뭐겠죠? 건물 귀속 NOI가 남게 됩니다. 건물 귀속 NOI가 남게 돼요. 자, 반대로 자, 이 전체 NOI에서 건물 귀속 NOI를 빼주게 되면 그럼 남는 게 뭘까요? 남는 거는요. 토지 귀속 NOI겠죠. 토지 귀속 NOI가 남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 부분만의 NOI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것을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로직을 잔여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동산 전체 수익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구성 부분만의 귀속되는 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한 건물에만 해당되는 건물 귀속 순수익을 이 장래에 발생할 건물 귀속 순수익을 현가 합을 해주면 뭐가 나오겠죠? 건물 가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건물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장래 NOI, 장래 순수익을 현가 합을 해주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자, 토지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에 귀속되는 잔여 수익. 왜 이것이 잔여 수익이냐면 전체 수익에서 건물 귀속 순수익을 빼고 남은 것이 토지 귀속 순수익이기 때문에 잔여 수익으로서 토지 귀속 순수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잔여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해지는 토지 귀속 순수익을 현가 합을 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토지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세부 방법으로서 토지 잔여법이라고 해요. 자, 건물의 경우에는요. 자, 건물 전체, 부동산 전체 NOI에서 토지 귀속 순수익을 빼고 남은 잔여적인 건물 귀속 순수익을 현가 합을 해서 건물 가치를 구하는데 우리 이것을 건물 잔여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수익환원법으로서 가치를 구하는데 수익환원법 내에서 토지만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토지 잔여법이라고 하고 건물만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건물 잔여법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익 가치를 구해서 양자를 합산해주면 전체 가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토지 건물 일체로서 어떠한 평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 토지 건물 일체의 가치를 구하려고 한다면 자, 이 토지 건물 세트 일체로서 이러한 것을 다시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라고 하는 것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달라요. 건물은 인공물이고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의 물건을 같은 논리로서 같이 만든다라는 개념이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는 토지 건물 일체로서 가치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봐요. 따라서 일괄평가 방법 중에는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성의 사고방식으로는 토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는 게 가장 단순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장성의 사고방식은 단순합니다. 자, 이 토지 건물을 세트로서 하나의 물건으로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될 수 있느냐를 구하면 돼요. 우리 이것을 일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일체라는 글씨가 달라붙은 이유는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래 사례 비교법은 토지라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이용하거나 건물이라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이용해서 즉 각 물건의
건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본건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 두 개의 물건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한 개의 세트로서 거래하는 사례로서 비교하기 때문에 앞에 일체라는 단어가 달라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일체 거래 사례 안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거래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체 거래 사례에서 본건의 가치를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가장 쉬운 평가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옆집이 얼마의 거래가 됐으니 본건은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는 가장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수익성의 사고방식은요. 자,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장래 편익의 현가합, 내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서 앞으로 얻어질 미래 수익이 있겠죠. 우리 그것을 편익이라고 하는데 그 미래 수익 또는 장래 편익의 현가합 그것들을 다 더한 거죠. 우리 그것으로서 가치를 파악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러한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부동산 전체 NOI가 있겠죠. 그 부동산 전체 NOI를 다 장래에 합산을 해주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로직입니다. 우리 그러한 로직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익환원법 안에는 두 가지 평가 방법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바로 한 가지가 직접환원법이고 두 번째가 DCF법입니다. 자,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평가 방법이 바로 여기 수익환원법인데 이 수익환원법 내에서도 DCF법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서 문제 풀 때 힘들어요. 자, 왜 계산량이 많고 문제 풀 때 힘드냐면 이 두 가지 평가 방법은 논리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장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여러분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이 수익은 향후 한 2, 3년 정도 발생하다 맙니까? 아니면 장래 수십 년 동안 발생할 것입니까? 바로 장래 수십 년간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모으셔서 원룸 건물을 하나 지었다라고 해볼게요. 방이 20개짜리인 원룸 건물을 지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원룸 건물에서 향후 몇 년 동안 월세 수익이 발생할까요? 한 5년 정도 월세 수익 발생하다가 이 건물이 그냥 없어질까요? 낡아서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20년, 30년, 관리여에 따라서 40년 이상도 월세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에서 장래에 미래에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인데 이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일일이 다 더해서 현재 시점 기준해서 현가 합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로직이 바로 DCF법입니다. 따라서 DCF법은 자, 부동산 내가 샀어. 그럼 1년 뒤에 수익 얼마 발생할 거야. 2년 뒤에 수익 얼마겠지? 3년 뒤엔 수익이 얼마겠지? 4년 뒤엔 얼마겠지? 5년 뒤엔 얼마겠지? 이걸 다 구해줘야 돼요. 1년 차 때 NOI가 얼마인지, 2년 차 때 NOI가 얼마인지, 3년 차 때 NOI가 얼마인지를 자, 다 계산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자, 1년 차 때 전체 월세,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데 운영 경비가 얼마 발생해서 NOI가 얼마야. 자, 2년 차 때는 전체 임대료 수익이 얼마가 될 것 같은데 비용도 얼마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NOI가 얼마가 발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줘야 돼. 다 계산해서 매번 일일이 계산해서 그렇게 구해진 NOI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많고 힘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환원법은요. 자, 이 부동산이 있으면 장래에 이러한 수익이 발생할 거야. 그런데 이 수익을 안정화시킨다면 물론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수익을 안정화시킨다면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지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직접환원법은 부동산의 수익이 막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일 때 적용 가능하고 적용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동산의 수익이 매우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매번 1년 뒤엔 얼마, 2년 뒤엔 얼마, 3년 뒤엔 얼마 이런 식으로 매번 구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정도 수익이 쭉 발생할 거야 라는 안정적인 패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그것을 안정화된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순수익을 하나 딱 정해요.
이 부동산에서는 이 정도의 순수익이 장래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발생할 거야 라는 그 수익을 구한 다음에 그 수익을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수식은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 환원율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환원율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이것과 이것의 큰 차이점만 구별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수익 발생이 장래 안정적인 양상일 때 그 안정화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 주면, 즉 자본 환원 해줘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고, DCF법은 부동산이 장래에 발생할 개별적인 수익,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인 수익이라고 해요. 매기라고 하는데, 매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1년을 1기라고 하죠. 자, 매기 발생할 개별적인 수익을 일일이 구해서 그것의 현가 합으로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떤 경우에 유용할까요? 자, 우리 아까 이 방법은요, 부동산의 수익이 안정적일 때 굉장히 적용이 유용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요, 부동산의 수익이 불안정적일 때 적용 가능하고 매우 적용이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물론 부동산의 수익이 안정적일 때에도 DCF법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의 수익이 안정적일 때에는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자, 부동산의 수익이 매년 변동이 좀 있을 때, 불안정적일 때 적용이 유용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CF법은 매 기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일일이 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와 관련해서 자, 우리 부동산 증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부동산, 큰 부동산,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아주 비싼 부동산을 여러 명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같이 공동 투자하는 것을 부동산 증권화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우리가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는데 그냥 돈을 맡기면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게, 그냥 수익 많이 내볼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돈을 모을 거야. 돈을 모아서 이러한 부동산을 투자할 건데, 이 부동산에서는 매기 이러한 수익이 발생할 거고, 기말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증권화 관련 목적에서는 DCF법이 쓰인다. 그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구별하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다 현가 합을 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인데, 그 부동산의 장래 수익 발생 양상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직접 환원법 적용이 유용하고, 장래 수익 발생이 불안정적이거나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세한 수익 발생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DCF법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추세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평가 방법을 다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어떤 부동산을 주고서 이것의 가치를 평가해라 라고 하는 실무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그 어떠한 부동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면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만능 목차가 있습니다. 그 만능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감정평가사 실무 시험에서 이러한 토지 위에 이러한 건물을 지은 부동산을 제시해 주면서 이것의 가치를 구하라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논리가 어떻게 갈려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개별 평가할 것인지 일괄 평가할 것인지를 일단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자, 물건별로 이거 얼마 구해서
합산해서 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둘을 세트로서 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두 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각각 해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그래서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성을 또 검토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평가 로직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개별 평가는요, 다시 토지에 대한 평가와 건물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토지에 대한 평가는 자,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네 가지 평가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고 우리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우리 이 원가법을 조성 원가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건물은요, 역시 세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해요. 따라서 목차가 일단은 요것과 요것으로 나뉘고 개별 평가 내에서 토지에 대한 평가 목차와 건물에 대한 평가 목차로 또 나뉘고 토지의 평가 내에서는 또 네 가지 평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 반드시 네 가지가 다 나온다가 아니라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요 안에서 요 방법과 요 방법 두 가지로 풀어.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거나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건물은요,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 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러한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고 이러한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건물 가치를 구해서 양자의 합산액으로서 개별 평가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일괄 평가는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체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자, 이걸 이용하든 또는 둘 다 이용하든 이렇게 해서 일괄 평가액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답안지의 최종 결론은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보니까 개별 평가액은 얼마고 일괄 평가액은 얼마인데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양자 간에 뭐 합리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봤다, 어떻게 판단했다 라는 평가 의견을 쓰시면서 나는 그래서 얼마로 평가 결론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평가액을 도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서 그 어떠한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반드시 목차는 요 목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맞는 목차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가격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 감정평가사는 임대료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어서 임대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료도 가치와 마찬가지로 가치 삼면성에 의해서 세 가지 접근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성의 사고방식은요. 자, 내가 이러한 집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 내가 투자한 자본, 이 정도 내가 투자해서 이거 만들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월세는 받아야겠어 라는 사고방식으로서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장성의 사고방식은요. 야, 이러한 집을 내가 지금 부동산에 내놓으면 월세 얼마 정도 내는 세입자 구할 수 있어 라는 접근법으로서도 역시 임대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인데 그 수익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의 월세는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각각 우리 이것을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산법은 어떠한 부동산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투하되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임대료 수익은 받아야겠어 라는 로직으로 임대료 구할 수가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이러한 부동산을 시장에 출품한다면 시장에 내놓는다면 얼마 정도 세를 받을 수가 있다로서 구할 수가 있고 수익 분석법은 자, 내가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 따라서 이 수익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 월세를 받을 만해 라고 해서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익 분석법은 우리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거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분석법은 감정평가보다는 회계학에 가까운 분야예요. 회계에 더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나대지입니다. 그냥 빈 땅이에요. 위에 건물이 없어. 자,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이렇게 주차면을 설계하면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다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입구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단기 설치하고, 이렇게 차단기 설치하고, 가운데 이렇게 관리인 부스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때, 차량 번호 인식하고 주차한 다음에 나갈 때 또 요금 내고 나가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이러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이 있겠죠? 전체 매출액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주차 수입을 발생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이 비용 어떤 비용인가요? 자, 여기 관리인 인건비 나가겠죠? 그리고 이 기계 설치하는 비용 들고 또 이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들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잡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럼 이걸 빼주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수익만큼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로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누락했는데, 자,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하죠? 이윤을 얻어야겠죠. 이윤. 이 주차장 관리 업체의 이윤도 여기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빼주면 이 정도의 월세는 받을만 하다라는 것이 도출되는데, 이것은 감정평가 학적이라기보다는 회계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이것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임대료도 가치 삼면성에 의해서 세 가지 접근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와 얘 두 가지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적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적산법이 가장 이론적으로도 깊고 시험에도 잘 나오면은 계산량도 많고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하면 이러한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치 삼면성을 나누면 비용성의 사고방식, 시장성의 사고방식, 수익성의 사고방식 세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사고방식마다 부동산의 가치와 임료를 구하는 평가 방식이 가능한데 우리 그것을 각각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방식이라는 내용 안에는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법보다는 방식이 더 넓은 개념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가치를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임료죠. 임료라고도 합니다. 임료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방식 안에는 두 개의 방법이 있다. 한 가지가 뭐라고요? 가치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두 개의 방법이 하나의 방식에 묶여 있다. 그래서 3방식이지만 6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3방식, 6방법.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원가 방식 내에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원가법은 그 물건 만드는데 비용 얼마 들어가냐라는 논리로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요, 적산법이라고 합니다. 적산법은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으니 나는 이 물건에서 이 정도의 임료는 받아야겠어라고 구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자, 비교 방식 내에서요,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임료는요, 임대 사례와 비교해서 본건의 임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방식 내에서는요, 자, 어떠한 부동산이 수익을 많이 발생할수록 그 부동산은 가치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발생하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 장래 발생할 수익을 현가 합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수익환원법이 있고,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을 차감해서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임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방식 6방법이 감정평가 실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40%는 뭐 기업 가치라거나 어떤 또 무형 자산의 평가라거나 또는 특수 물건의 평가 등등이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의 가장 기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내용이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3방식 6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공부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의 전체적인 틀만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하게 되어서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단원을 공부하게 될지 미리 보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 실무 기본 강의 기본 교재로 삼고 있는 스탠다드 감정평가 실무라는 책의 목차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스탠다드 감정평가 실무는요, 우리 감정평가 실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제 1장부터 제 11장까지 11개의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 1장과 제 2장은 본격적인 감정평가 실무 내용이 아니라 실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을 묶어서 감정평가의 기초라고 묶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3방식, 6방법이 기초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입문하여서 앞으로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단원들을 공부하게 될지 미리 보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제 실무 기본 강의 기본 교재인 스탠다드 감정평가 실무의 교재 목차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탠다드 감정평가 실무라는 책은요, 우리 실무 전체 범위에 대해서 제 1장부터 제 11장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개괄적으로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 챕터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 1장과 2장은 본격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무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묶어서 감정평가의 기초 챕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자,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3방식이 나오죠. 자, 이 3방식 외에 기타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은 제 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방법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었을 때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냐, 하지 않는 것이 맞겠냐 하는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 다 묶어서 3방식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형별, 목적별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런 게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직, 공시지가 평가 이러한 공적 평가가 있는데 자, 이러한 평가를 묶어서 유형별, 목적별 평가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보상평가는 말 그대로 그냥 보상평가라고 하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는 말 그대로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에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기초 요 1장과 2장은 뭐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요 3가지 내용으로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실무 기본 강의도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강의 1, 2, 3가 있는데 기본 강의 1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요. 기본 강의 2에서는 보상평가 다루고요. 기본 강의 3에서는 유형별, 목적별 평가를 다룸으로써 기본 강의 1, 2, 3를 통해서 실무 전체 범위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괄적으로 봤고요. 하나씩 한 챕터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제 1장 감정평가 실무의 기초에서는요. 감정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볍게 읽어보는 챕터겠죠. 절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평가의 기초가 되는 면적 환산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건축법 규제 등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3번 제 3절 건물의 감정평가 역시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대지면적 이런 것들 계산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제 4절에서 감정평가 실무를 계산하기 위한 금융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들을 공부하고 익히게 됩니다. 다음에 제 2장에서는요.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공부하게 되고 그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불일치할 때 그 불일치하는 3가지 시산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제 3절은 관련 산식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제 2장까지가 기초 챕터가 됩니다. 이제 제 3장부터가 본격적인 실무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비교 방식입니다. 자, 비교 방식의 로직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 일괄로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세트로서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라거나 또는 뭐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 애초에 하나인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토지와
건물과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서 법적으로 그냥 이 둘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건인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 그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구분 건물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내용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에 원가 방식은요. 자, 토지의 조성 원가법으로서 소지 가격 구하고 거기에 조성 공사비 더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 공부하게 되고요. 건물의 건축비를 어떻게 합산해서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지 내용 공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복합 부동산이나 구분 건물. 여러분 복합 부동산과 구분 건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복합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물건이 두 개예요. 법적으로는 물건이 두 개입니다. 토지 하나, 건물 하나. 그런데 구분 건물은요. 토지 건물 합쳐서 법적으로 물건 한 개예요. 그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을 어떻게 같이 일괄로 평가할까 그 얘기고 구분 건물은 원래 하나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로 원래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5장은요. 수익 방식으로서 자 부동산이 장래에 창출할 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익을 현재로 가져올 때 일정한 환원율이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환원율과 할인율이 무엇이고 그것들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그러면 자 장래에 발생할 수익 알았고 그 수익을 현재로 가져올 율을 구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직접 환원법으로 환원할 것이냐 아니면 DCF법으로 환원할 것이냐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물건별로 구체적인 수익 환원법의 적용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이 3방식 외에 대상 비교법, 노선가식 평가법, 회계분석법, 총수익 승수법 이러한 기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충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중에서 회계분석법은 오늘날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지만 제3절 회계분석법은 중요하다. 시험에도 종종 나온다. 그리고 이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타 평가 방법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기법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기법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기법을 이용해서 자,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분석할 수가 있고 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자, 최유효 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떠한 부동산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가장 값어치 있게 가장 가치가 높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분석하는 것을 얘기해요. 최유효 이용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게 발휘되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는 그 사람의 뭐 직업 또는 그 사람의 뭐 활동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말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100% 발현되고 있는 상태, 그러한 이용 상태를 최유효 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최유효로 이용하는 것이냐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자,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었을 때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자, 수익이 날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이냐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투자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자, 매후 환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건물이 있었을 때 이 건물을 내가 그냥 계속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일단 팔아요. 건물을 팔고서 내가 그 건물의 세입자가 됩니다. 세입자가 되는데 건물을 팔 때 조건을 달아요. 예를 들어서 3년 뒤 또는 5년 뒤에 내가 다시 이 건물을 살 수 있어라는 옵션을 첨가하는 거죠. 내가 일단 너한테 지금 팔긴 팔지만 3년 뒤나 또는 5년 뒤, 우리 보통은 5년 잡는데 5년 정도 뒤에 내가 어떠한 가격으로 이 건물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어라는 권리를 유보해 둔 상태로 건물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5년간 세입자로 월세를 내고 살겠죠. 그죠? 자, 5년간 월세가 나가다가 내가 5년 뒤에 다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랑 그냥 이 건물을 쭉 가지고 가는 거랑 두 가지 경우 중에 뭐가 더 수익이 좋겠느냐, 뭐가 더 나한테 이익이 되겠느냐를 분석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평가 기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트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제3장, 4장, 5장, 6장은 결국 무엇을 위한 빌드업이었다?
다 무엇을 위한 준비였다? 결국 제7장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1장과 2장이 3장, 4장, 5장, 6장을 공부하기 위한 그 사전, 베이스였다면 이 3장, 4장, 5장, 6장은 결국 7장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총 발현되면서 난이도가 이때 한번 확 뛸 거예요. 난이도가 언제 뛰냐면요. 여기 제5장 수익 방식 들어갔을 때 난이도가 확 뛸 겁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비교 방식이나 원가 방식까지는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그런데 수익 방식 들어갔을 때 수식이 많이 나와요. 수식이 많이 나오고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시고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자, 이때 난이도가 한 번 뛰는데 난이도가 한 번 더 뛰죠? 언제 뜁니까? 바로 여기 투자 의사 결정에서 난이도가 한 번 확 뜁니다. 왜? 시험 문제 하나가 뭐 이 A4 몇 장 분량이 나와요. 그 몇 장 분량의 데이터를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장에 유형별 평가라고 있는데 자, 유형별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별 평가라는 말과 유사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감정평가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기본이라고 했죠. 근데 그 외에도 임대료라든가 지상권, 기계기구, 공장, 기타 물건들 또는 기업가치, 산림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가 있어서 각각 개별적인 물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제8장에서는요. 제7절 기업가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 강조 표시를 해놨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무와 이론을 넘나들면서 실무, 이론 양 과목 모두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난이도가 높다. 왜 난이도가 높냐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건 사실 감정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원래는 재무관리나 회계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회계학이나 재무관리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제9장 목적별 평가 나오는데 감정평가 목적은 다양합니다. 똑같은 집이 있어도 이 집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고 그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때 또 경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담보로 잡을 때는 담보 목적의 평가를 하지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땐 또 경매 목적의 평가를 하게 돼요. 또는요,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이렇게 재개발 사업 지구에 묶였습니다. 이 집이 속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집이 조합원이 된다면 이 집에 대해서 종전 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집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땐 담보가치 구해야 되고 그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가치 구해야 되고 그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편입되어서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집에 대해서 종전자산가치 평가해야 되고 그런데 플러스 자, 이 사람이 이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난 이 재개발 사업 반댈세 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은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이 집에 대해서 현금 청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집인데 벌써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죠? 4가지 사례를 들었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평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내용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기 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예시했던 담보평가, 경매평가, 종전자산평가, 현금청산평가 이 4가지가 모두 다 다른 평가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가치다원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가치다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평가 목적이나 평가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가치가 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각각의 평가 목적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공부하게 됩니다. 담보평가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매평가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예시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의 공부에는 토지와 건물만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을 가보니까 옆에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조로 간이한 작은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고는 공부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런 데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런데 가보니까 작은 창고가 있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창고는 자, 담보평가 시에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서 이 건물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매평가 시에는 이 창고도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 동일한 상태인데도 담보평가 시에는 이 창고가 포함되지 않아. 그런데 경매평가 시에는 이 창고까지 포함해서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자 각각의 동일한 물건이라고 해도 각각의 평가 목적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따라서 담보평가에서는 이러한 제시의 물건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들어가겠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평가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경매평가 시에는 이 창고도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부동산이라고 해도 평가 목적마다 그 평가 기법이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 재산이라고 해요. 엄밀하게는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국유 재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을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자, 국가도요. 사인을 상대로 국공유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고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사업이라거나 재건축 사업,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자,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챕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 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택지비 평가, 자, 오염된 부동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요 부지였다거나 또는 미군부대 부지였다거나 또는 화학공장 부지였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밑에 오염물질이 쌓여서 오염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한 오염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또는 인접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등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저기 교과서 4장, 5장, 6장, 7장은 2장, 3장, 4장, 5장, 6장은 제 7장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3장, 4장, 5장, 6장은 결국 여기 9장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 9장도 어렵고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게요. 특히 제 4절 자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공부할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텐데 최대한 깔끔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 10장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평가라고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지가 변동률, 표준지 등등이 나와 있는데, 표준지 공시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제 11장 보상평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 10장까지를 우리는 일반 평가라고 합니다. 물론 제 10장이 공적 목적의 평가이기 때문에 제 10장과 11장을 합쳐서 공적 평가라고 분류할 수는 있는데 제 10장은 사실 그 평가 기법의 내용이 일반 평가의 내용과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 목적은 자 국가가 시행하는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된 평가이니까 공적 평가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10장과 11장은 퍼블릭한 목적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공적 평가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사적 평가와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10장까지를 사적 평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1장만이 보상 평가가 되는데 우리 감정평가 실무는 전체적으로 10장까지의 사적 평가가 70%의 비중을 이루고 여기 보상 평가가 30%의 비중을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보상 평가가 챕터로는 한 개의 챕터가 있을 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감정평가 실무 전체 분량의 30%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또는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또는 도로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사업에 국민들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 토지를 팔아서 넘겨주면 좋은데 토지를
토지를 팔지 않는 국민이 있기 마련이죠. 그랬을 때 강제적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국민의 토지를 그냥 몰수할 수는 없고 정당한 보상액을 주면서 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것을 보상평가라고 합니다. 자, 보상평가는요. 크게 토지에 대한 평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누군가 어떤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뺏었어. 그랬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액은 얼마를 줘야 되겠냐를 공부하게 됩니다. 다음에 건물, 그 토지 위에 여러 가지 건물 등등이 있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은 얼마를 줘야 어떻게 평가해야지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게 되겠느냐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어업권, 광업권 등등도 이 공익사업 구역에 포함되게 되면 수용당하면서 그러한 권리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가게가 부서지니까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한 영업에 대한 손실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평가도 하게 되는데 여기 제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냐면 당연히 토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업 손실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나머지 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강약, 중간약 조절을 할 때 자, 제가 별표 표시해 둔 비중으로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2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5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3절 중요하다. 나머지 절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하시면 시험 준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실무가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2교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